자, 교재는 312페이지. 자, 명의신탁입니다. 자,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명의신탁이라 하는 것은, 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두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명의신탁을요, 자, 관리하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실법 3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그 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라 돼 있고, 만약에 하면 이 약정 무효라 한다 그랬고, 그 물건 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조를 보게 되면 벌칙 조항이 있고요. 됐습니까? 자, 8조 보게 되면 종중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은 유효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는 132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명의신탁이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가 명의신탁인데요. 자, A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이것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를 B 앞으로 바꿔요. 저번 시간에 명의신탁 법리를 약간 설명했을 거예요. A가 자기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B와의 약정하에 이 명의를 B 앞으로 바꿔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B는 이 부동산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보관자니까, 그렇죠? 즉, 이 부동산은 A 명의였었는데 이게 B 명의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B 명의로 바꿔졌다 해서 이것이 B 것이 되나요? 아니죠. A 것이 되죠. 여전히 A 것이 되죠. 그래서 대내적이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에 있어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신탁자, 즉 A가 여전히 소유자가 되고, 대신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이런 약정을 모르잖아요. 제3자는. 그렇죠? 제3자는 오로지 등기부를 열람해 놓고 그 등기부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만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B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소유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교재를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자, 문제점. 이 부실법이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제정 시행되는데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있다. 따라서 이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 했을 때 과연 횡령이 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종류가 이자가 명의신탁, 3자간이 있고, 오른쪽 가면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이자가 명의신탁일 때에는 우리가 횡령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횡령죄 된다 했어요. 자, 그러나, 자, 파란색 드시고, 3자간 세무 치시고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일단 답부터 외우시고, 설명은 나중에 들으세요. 다음 페이지도, 자, 계약 명의신탁 할 때 계약 세무 치시고요. 그 다음, 선의자, 악의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다 무죄다. 즉, 무슨 말이다? 횡령죄가 안 되고, 배임죄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따라서, 횡령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자가 명의신탁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수탁자라는 사람이 대외적인 처분권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률상의 보관자가 된단 말입니다. 법률상의 보관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판례 볼게요. 자, 1번 이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죠. 1번 보시게 되면, 자, 빨간색 들으시고,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수탁자입니다. 자기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자 임의처분 동그라미,
횡령죄 된다. 밑에 판례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횡령죄 된다. 나중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았다 할지라도 근저당을 말소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동그라미, 임의소비 동그라미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도 돌려달라 했는데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동그라미 전부 다 이자가 명신탁에서 횡령죄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시고 1번 보죠. 이 명신탁이라 하는 법리는요. 자, 적으세요. 이것은 부실법 김영삼 정부 때 제정 시행됐다 했습니다. 시행과는 관계없이 횡령죄 된다라고 판례가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그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의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뭐가 된다? 횡령죄 된다. 아니죠. 여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가 가로 아니고요. 두 번째 줄부터 가로를 열어야 되겠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닫고 할지라도 똑같이 횡령이 된다. 다음 페이지. 자, 3자간 명의신탁을 볼게요. 3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왜 그럴까? 자, 3자간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A가 그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불을 하죠. 대금을 지불했으면 갑이 분명히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A한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요. 미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부동산을 살 텐데 네 이름 좀 빌려줄래? 라고 약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B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를 B 앞으로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둘이 A, B 사이에는 약정이 있지만 등기는 A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B 앞으로 해요. 이렇게 B 앞으로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3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이 B가 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C한테 처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종전까지는 횡령이 된다 했는데요. 작년도에 형법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판례는 이 A, B 사이의 약정을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고 형법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해서 이 약정은 무효라고 해요. 그렇죠?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는 이 건물을 C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즉 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매도했다, 근저당, 가등기 등등등등 이렇게 임의 처분했다면 횡령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트를 와서 보시게 되면 자, 노트를 보시게 되면 3자간 명의신탁일 때 자, 이게 횡령이 된다 했잖아요. 이 횡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걸 X 표시를 해 두시고 이 부분을 바꿔 놓으세요. 자, 즉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봤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와서 볼게요. 자, 판례가 좀 긴데 아주 중요하죠.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위탁 신임 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나오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로 나와 있네요. 자, 따라서 자, 쭉 읽어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 중간생략 등기란 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약정은 무효이고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갖고 있다.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 소유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관자가 안 된다.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3번 바로 3번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시면 자, 여기 중간생략 등기형이 나와 있죠.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형 나와 있을 때 처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줄 횡령죄 밑줄 X 이렇게 답만 알아두시면 돼요.
경찰심에서 요 답만 나옵니다.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역시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마지막 줄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명신탁을 가볼게요. 자, 계약명신탁 같은 경우는 선의자와 악의자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자, 계약명신탁 마찬가지로. 자, 요 계약명신탁 나와 있죠? 자, 계약명신탁. 역시 똑같습니다. 자, 요, 3자간 같은 경우에도 A, B 사이의 약정 자체가 무효로 봤다, 무효로 보았기 때문에 이 법리가 똑같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되어서 A, B 사이의 약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약정 자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설명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계약 명시타입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중간생략 등기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대금을 줬잖아요. 직접 대금을 이렇게 주되 등기만은 이렇게 하라. 등기만은 나한테 하지 말고 B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중간생략 등기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약 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를 A가 하지 않고 계약 자체를 몽땅 다 B가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사이에 약정을 그렇게 맺어요. 계약까지 네가 다 해라. 그래서 B가 A한테 가서 대금을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계약까지 B가 전부 다 했죠. 갑이란 사람은 A를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자, B가 처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이 B한테 등기를 할 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있고 악의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자이란 표현은, 이 신탁자가 있음을 갑이 몰랐다. 착할 선자 써서, 알았다. 악의. 이렇게 나눠봐요. 근데, 선악 나눠본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B 사이 약정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린다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이것도 횡령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나 보겠습니다. 선의자일 때는 이 등기가 여전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고 이 A, B 사이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수탁자 B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였을 때에는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거,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 소유자이다. 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B는 여전히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죄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분했다 할지라도 역시 횡령 배임이 안 돼요. 다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교재해 보죠. 자, 첫 번째 선의자인 경우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있죠? 자, 빨간색으로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누가? 수탁자가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서 이 사람이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죄,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횡령죄의 주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시 배임죄도 주체가 안 된다 했어요. 어떤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횡령 안 되고 배임도 안 되고 각각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역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수탁자의 권유이기 때문에 그게 계약명신탁임을 알 수가 있겠죠. 매수인,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 말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바로 뭐다? 계약명신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라서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 밑줄 X. 4번에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1인이 명의로 낙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것도 바로 이퀄 계약명신탁. 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자, A, B, C, D, 4명이 저기 이렇게 있는 임야가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이거 사자. 우리 이거 4억짜리 나왔는데 1억씩 나누어서 사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자를 A라고 선임한 거, 선임. 대표자를 선임해 놓고, 그렇죠? 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 대금을 줬죠. 대금을 주니까 법원이 그래 네 먹어라 해서 낙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법원이 낙찰 받았으니까 A가 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전형적인 뭐예요? 계약 명신탁 팔라는 거예요. 계약 명신탁. 근데 이 사람이 이 BC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부동산을 K라는 사람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횡령돼 안 돼요? 횡령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여기 명의자인 A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물건 처분하는 것이 뭐라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형적인 계약 명신탁 판례.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선의죠. 법원은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선의자다. 이거예요. 악의자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렸죠. 여기 알고 있는 소유자, 알고 있는 동그라미. 악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취득한다?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이다.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매도인의 관계에서도 수탁자는 매도인의 관계에서도 횡령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에 대해서도 횡령배임도 안 되고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배임 안 되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배임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배임은 된다 틀렸어요.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보시면 자, A가 지금 B하고 약정을 맺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 제3자가 B로부터 B가 C한테 임의 처벌한 것은 횡령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자,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인데 자,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판례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야. 등기를 보고 이 사람이 소유자구나 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뭐다? 횡령배임이 안 돼요.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지. 횡령배임은 B만 되는 것이고 C는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나한테 처분해줘 라고 꼬드겨서 했다면 그때는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는 있어요. 됐고 이 부동산의 물건은 소유자로부터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로부터의 이 취득은 작물이 되지 않아요. 작물은 본범으로부터의 취득을 작물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것은 C가 취득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해서 작물 취득이 되질 않아요.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 부분을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법리는 나중에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와 똑같아요. 이 법리가.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노트에는. 자, 그래서 관련 문제 보도록 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세 번째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또는 담보권을 취득을 한다. 자, 판례 보죠. 명예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그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했을 때 이 을은 뭐라고요? 이 을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자, 이 을은 끄집어내시고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을이 자기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공범이 된다. 공범. 자, 밑에 나와 있죠. 빨간 펜으로 짜고 동그라미.
짜고 공모했다면 그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만 짜고 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법률 읽었죠? 종중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어요. 유효하게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자가 된다. 보관자가. 이 수탁자가 뭐 종중 대표자겠죠. 종중 대표자나 배우자 등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틈타서 임의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된다. 자, 밑에 나와 있죠? 종중 땅을 신탁받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임의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죄. 판례들은 앞에서 다 봤어요. 자, 여기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 계약, 관례, 사실상의 것 묻지 않는다. 됐어요?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자로서의 행위를 행하여 왔고 뭐뭐 등을 상대로 뭐뭐 해왔다면 역시 이 사람이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임의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거 암기해 두시라 했어요. 자, 미수가 없다는 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됐고, 객체 한번 읽어볼까요? 유실물, 표류물, 점유이탈물, 그 다음에 매장물 4가지. 무주물은 아니고요. 자, 판례 보시면 자, 훈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이탈물이 아니죠.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갖고 있겠다는 것도 영도기사가 있다고 볼 수 없겠고, 유실물인 줄 알면서 신고하지 않고 자기 집 친구 집 세무 치시고 갖다 놨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자기 집이었다면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배임죄 갑니다. 배임죄 역시 마찬가지로요. 위태범입니다. 위태범. 빨간색으로 위태범 동그라미. 그런데 뒤에 판례가 나올 겁니다. 이 위태범 중에서도 판례는 이것을 구체적 위헌범으로 본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본 판례가 뒤에 나와요. 판례가 정리해 두시고, 위헌범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확정될 것까지는 없다.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쭉 내려와서 본질은 배신설이다. 그렇죠? 배신설이기 때문에 법적 대리권이 있든 없든 대리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배신만 때리면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배웠던 횡령과 배임은 배신성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횡령은 재물, 배임은 이익, 객질한다는 점에서 이 횡령이 특별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검토해보고 배임은 나중에 후에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이 이 학자들 논리입니다. 됐어요? 자, 배신설리라고 하는 판례가 뒤에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배임죄에서의 타인 사무처리자라 하는 것은 신임관계죠. 신임관계 동그라미.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배신설이라는 겁니다. 배신 때리면 배임죄 된다. 배신설이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권 밑줄 X 요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밑에 도표 나왔죠. 여기 재물이고 여기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먼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먼저 배운 거예요. 됐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위헌범이라는 거, 여기도 위헌범이라는 거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배임죄. 배임죄에서 주체가 누군가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주체가 돼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주체가 돼요. 그리고 객체는 방금 읽었듯이 또 이익이 객체다. 했고, 그 다음 손해 발생이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조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손해를 가해야지 기수가 돼요. 기수.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F 사기죄하고 달라요. 사기죄는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손해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기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뭐라 했어요? 타인 사무처리자, 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따라서, 쭉 올려볼까요? 자기의 사무. 처리일 때는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타인 사무일 때가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사무 플러스 타인 사무가 있어요. 자기와 타인의 사무가 동시에 있을 때는, 동시 중에서 요 자기 타인 사무가 그 다음 조금 더 크다면, 때는 이것도 가능해요. 요 내용들이 노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면 나와 있죠. 요 타인 사무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 사무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이 이 임차권 이중양도, 동산 이중매매, 채무 부담하는 거, 할부금 납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사무로 봐요. 지금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판례 나옵니다. 그러나 밑에 자기 사무와 타인 사무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근데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타인 사무가. 이게 타인 사무로 처리를 해줘요. 그게 등기협력,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협력 의무, 부동산 이중매매가 그래. 부동산 이중매매, 계주가 계금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배임죄가 되는 판례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여기 동산 이중매매냐, 여기 동산 이중매매냐, 아니면 부동산 이중매매냐,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요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으려고 해요. B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A가 B한테 등기를 해준다. 등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 등기 이전 의무는 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 사무란 말이에요. 왜요? 등기 던져주고 얘 일단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돈 받으면 물건 일단 니 먹어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니 먹으라 하면 안 되고 A가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B랑 만나서 등기 법무사 사무실 가겠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등기를 다 주고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할 의무는 이게 타인 사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인 사무 처리 의무 있는 자 A가 돈은 다 받았는데 B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고 C한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배임죄란 말이에요. 배임죄. 근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지 타인 사무라는 것이 없어요. 타인 사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재보세요. 자, 주체는 타인 사무 처리자이다. 따라서 밑에 판례 보면 자기에서 자기에다가 X가 없어요. 자기 사무는 배임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무가 타인을 위해서 처리하는 사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됐죠? 이때 타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1인 회사도 타인으로 봐요. 판례 나와 있어요. 또 사무라고 하는 것은 요 재산상 사무에 국한한다는 점이 뒤에 나와 있는 CF 배임수재죄하고 좀 달라요. 배임수재죄는 이거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네, 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된다. 자, 2번이 중요하고 3번이 중요한데 파란펜으로 일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 사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매매대금 지급 의무, 다음 임차료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은 자기 사무지 타인 사무로 보질 않아요. 아니 외우는 게 편해요. 판례가 그렇게 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나 밑에 자기 사무이면서 타인 사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저당,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했을 때 계원들에게 갯돈을 줘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도 되지만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취득하게 할 의무는 타인 사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고 튀면 배임죄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사무처리 근거인데요. 이 사무처리 근거는 이 사실상의 신인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 잘렸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임된 후 잘렸어요.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후임자에게 사무로 인계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바로 타인 사무 처리자인 거예요. 그걸 해주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가 났다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3번도 중요해요. 3번도 그 법률 행위가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 법률 행위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사실상만 존재한다면 배임죄 된다 했는데 근데 그 무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럼 보호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연무효라 해요. 당연무효. 민법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률 행위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당연무효. 그때는 처음부터 신인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불륜관계 지속하는 판례.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이 두 가지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배신 때려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무처리 독립성이 나와 있는데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의 자유라든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사자처럼 기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